이혼 도장을 찍은 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았어요. 구청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0에 가까이 함께 살았던 남자와의 인연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조용한 아내였습니다. 남편 민수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혼자 집을 지켰고 아이들 일이며 시댁일까지 제 몫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는 민수를 위해 밥을 데워뒀습니다. 민수가 점점 늦게 들어오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괜히 의심했다가 가정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띔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젊은 여자와 자주 보인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결국 민수는 제 앞에서 모든 걸 인정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끝난 일인데. 민수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제 곁을 떠났다는 걸요. 그렇게 이혼은 너무도 빠르게 정리됐어요. 민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재산 분할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30해가 고작 10분 만에 정리됐어요. 구청 앞 은행나무는 연두빛 잎을 흔들고 있었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손에 쥔 얇은 서류철이 너무 가벼웠어요. 30회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가 함께 걷던 골목을 지나쳤어요. 단골 슈퍼, 아이들 손잡고 가던 놀이터, 민수와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던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짐을 다 빼갔고 거실은 쓸쓸하게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도 되는 건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오늘 이혼 확정됐다며? 응, 끝났어. 많이 힘들지? 내가 저녁 사줄게. 나와.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자 민수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빈 옷걸이, 서랍 안 구겨진 양말 한 짝, 벽에 걸렸던 넥타이 핀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를 가지런히 모으고 양말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30회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후련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민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6의 나이에 홀로 남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보게 될 거예요. 이혼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늘 가던 마트였어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며? 맞아. 그것도 이 근처에. 정말 뻔뻔하지 않아? 저는 손에 쥔 양파를 카트에 담으며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상에 얼마나 급했으면. 원래 사귀던 사이였나 보지 뭐. 불쌍하게도 카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일주일이라고요? 민수가 벌써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말인가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벌써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이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아, 민수 소식 들었어? 응, 들었어. 정말 화가 나더라.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내가 장 보던 동네 근처에다가.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괜찮아, 영숙아. 이미 끝난 사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지. 일주일이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고작 일주일 만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어요. 예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하필 그 근처를 지나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둘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새 인생이 마냥 신난 사람처럼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민수 옆에 여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여자는 민수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묘한 우월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전 부인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인사랍시고 고개를 까딱했어요. 전 부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여자가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민수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일주일 만에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여유로운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30해를 바친 대가인가요? 일주일 만에 잊히는 게 제가 받은 결과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 내연녀의 우월한 시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했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민수는 믿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혼자 사는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0해 동안 아침이면 민수가 세수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밥 짓는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그저 텅 빈 방들일 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다가도 문득 멈춰 서곤 했습니다. 두 사람 분량을 끓이던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흔적을 지우고 제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먼저 안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민수가 두고 간 넥타이 몇 개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 상자에 담았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오래된 손수건과 단추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2005년 3월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이었어요. 민수가 사무실을 처음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 옆에는 은행 대출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담보로 잡힌 건 제 친정 땅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친정 땅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땅은 목록에 없었어요. 민수는 재산 분할 항목에서 그 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다시 읽어봤어요. 대출금은 2억 원이었고 담보는 친정 땅 4,50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내밀었던 재산 분할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 재산 분할 합의서, 통장 사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재산 분할 목록에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반반 나눴고 예금은 제가 절반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사업체는 어디 갔죠? 사무실 건물 지분은요? 제 친정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요? 저는 다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열어봤어요. 오래된 통장,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1시간쯤 뒤였을까요? 저는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수의 사업체 지분 변경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12월, 이혼하기 석 달 전이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민수가 지분 30%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양수인 이름은 최유진이었어요.
민수 옆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민수는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내연녀 명의로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영수증, 메모지까지 날짜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체크해 나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드디어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민수의 사업 자금은 제 친정 땅 담보대출 2억 원과 제 명의 적금 해약 5천만 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민수는 사무실 건물 지분을 샀고 몇 년 뒤엔 건물 절반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하기 1년 전부터 민수는 조금씩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지분 일부를 팔고 사업체 지분을 내연녀에게 넘기고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혼 서류에 나온 재산은 실제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30해를 함께 살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제가 30해 동안 집안 살림을 꾸리면서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해 왔다는 거요. 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재산분할 재심, 이혼 소송 변호사, 재산 은닉 고발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0해를 바친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고 며칠째 망설이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와는 이혼 이후 연락이 뜸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혼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빠 편이었거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참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한대요. 재혼 신고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축하해 달래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살림을 차린 건 알고 있지만 재혼이라니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한다니요. 엄마, 저 지금 엄마 집으로 가도 돼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안아줬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에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저 아빠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아빠가 뭐래? 각자 인생 사는 거라고
엄마도 이제 남이니까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해하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빠 편만 들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이해 못한 게 당연해. 엄마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화났나요? 저한테요. 화날 일 없어. 내가 이렇게 엄마 편이 돼줘서 고마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차를 마시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았어요?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가 준 대로 받았는데. 그게 전부예요? 아빠 사업체는요? 건물 지분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옛날 서류들을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좀 있더라. 어떤 점이요? 저는 서재에서 정리해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이에게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친정 땅 담보대출, 사업체 지분 이전, 건물 매각 기록까지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아빠가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호사 만나야 돼요. 엄마,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밤 지은이는 제 집에서 묵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어릴 적 지은이가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변호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서 지은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재산 은닉이 명백하네요. 재산 분할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이 서류들이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엄마 권리 찾아야 돼요. 30해를 바쳤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겠다고 말해준 게요. 지은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차갑고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재산 분할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날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사흘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처음 받는 민수의 전화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민수가 정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그 여자 최유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재산 분할 재심을 취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해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집착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어요. 제가 30해를 바친 게 집착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질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위협 섞인 말을 늘어놓았어요. 소송하면 지은이까지 힘들어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딸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고요. 민수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수가 준비한 합의서였습니다. 재심을 취하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5천만 원으로 입을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민수는 큰 소리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분수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최유진이 민수를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가 먹여 살렸다고 소리쳤어요. 30해 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억이 생생했어요. 민수의 차갑고 비웃는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는데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56의 나이에 혼자 남아 전 남편과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분수를 모른다는 말, 먹여 살렸다는 말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요? 30해 동안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민수를 뒷바라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민수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들어주고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지은이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제 권리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석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지은이가 전날 밤 제 집에 와서 함께 잤어요. 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석 달 사이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꽉 잡아줬어요. 변호사도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저는 원고 측 자리에 앉았고 건너편엔 민수와 최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먼저 저희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재산 은닉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땅 담보대출 2억 원, 그 땅의 매각 대금 2억 3천만 원, 회사 지분 양도, 오피스텔 매각까지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언급됐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거래였고 재산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회사 지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부동산 매각은 시장 상황 때문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30해 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가계부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매달 생활비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민수가 사업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친정에서 얼마를 보태줬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친정 땅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계약서 원본, 매각 계약서 사본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혼 서류에 누락시킨 바로 그 땅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도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변경 서류, 지분 변동 내역이 차례로 제출됐어요. 특히 2024년 12월 최유진에게 지분을 넘긴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최유진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오피스텔 매각 서류가 나왔습니다. 6억 원에 팔았지만 이혼 재산 목록에는 없었어요.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돈은 최유진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됐더군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1년 넘게 재산을 빼돌리면서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판사가 민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혼 재산 목록에 이 부동산들을 누락시켰느냐는 물음이었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깜빡했다는 변명이었어요. 깜빡이라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6억짜리 오피스텔을 깜빡할 수가 있나요? 2억 3천만 원짜리 땅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민수와 최유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급하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15분간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었어요. 욕심이 과했다고, 전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재판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판사가 양측 변호사에게 최종 변론을 요청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나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30년 헌신한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민수를 마주쳤어요. 민수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30해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2주일 뒤 판결 선고일, 저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재산 분할을 재조정하여 원고에게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판사는 또한 피고의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30회의 무게를 내려놓았구나.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수로부터 돈을 받기까지는 또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7억 2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은행 앱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어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목돈이었어요.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의 대가, 제가 아껴 모은 적금의 가치, 민수의 사업을 뒷받침한 제 노력의 값어치가 비로소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은이를 불렀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큰 돈이 생긴 만큼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새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 집 구석구석에 30회의 기억이 배어 있었어요.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이젠 떠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게 딱 맞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발품을 팔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2층짜리 빌라 1층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고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민수와의 기억이 전혀 없는 동네였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아파트에서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습니다. 민수와 관련된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어요. 사진첩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은이가 와서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집을 둘러보며 저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30회를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며 정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실에 작은 소파를 놓고 베란다 쪽엔 화분을 늘어놓았어요. 예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식물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집이 제법 모양을 갖췄어요. 아직 덜 정리된 구석도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란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작은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베란다에 앉아 마셨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소식이었어요.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유진도 민수 곁을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했던 제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민수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요. 마당 화단에 제가 심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처음 키워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토마토를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몇 개 따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슈퍼 아저씨, 꽃집 할머니, 옆집 젊은 부부까지 하나둘 얼굴을 익혔어요. 민수와 살던 동네에서는 아무도 제게 관심 없었는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반이었어요. 늘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던 일이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게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고 정성스럽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글씨를 쓰는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멈춰 섰어요. 길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던 구청 앞 은행나무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힘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젊은 날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를 사랑했고 가정을 꾸리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이혼 직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서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30해를 바쳤던 시간이 아깝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민수는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 못했어요. 바로 제 존엄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고 제 권리를 찾아냈어요. 그게 저에겐 7억 원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봄이 오면 마당에 더 많은 꽃을 심을 거예요. 여름엔 토마토 말고 다른 채소도 키워볼 생각입니다. 가을엔 서예 실력을 더 키우고 겨울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거예요. 그렇게 제 속도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